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혹시 배신과 무례함으로 돌아온 경험 없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베풀수록 내 곳간은 비어가고 인간관계는 왜 더욱 삭막해지기만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혜의 꽃을 피워낸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남을 돕는 행위가 어떻게 공들여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노후의 평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이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에는 베품과 절제, 자립과 의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는 벼랑 끝에 서게 된 어느 65살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헌신하며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온 박명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정이 많기로 유명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른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동료의 빚보증을 서주는 것은 물론이고, 형편이 어렵다는 친척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남몰래 큰돈을 건네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을 때 그는 자녀 교육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꼭 성공해서 2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집을 사려는데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는 아내 몰래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과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박명수 씨는 그것이 유교적 덕목이자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그는 이런 순진한 믿음 위에 자신의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0년이 흐른 지금 그의 곁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사촌 동생은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형님이 그때 더 많이 도와줬어야 했다는 원망 섞인 말만 남겼습니다. 회사 후배는 승진해서 잘 살고 있지만 길에서 마주치면 애써 눈을 피합니다. 빌려간 돈은 이미 까마득히 잊은 듯합니다. 화려했던 인맥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그토록 챙겼던 동생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으며, 심지어 큰 돈을 빌려갔던 오랜 친구는 길에서 마주치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를 피했습니다. 형님, 그때 그 돈 때문에 제 사업이 더 망했어요. 책임지세요. 텅 빈 통장 잔고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뒤틀렸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착하게만 살았는데. 박명수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만 챙기느라 정작 우리 가족은 챙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남 도와줄 때 나는 혼자 아이들 키우며 고생했다는 거 알아요? 이 말에 박명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 비극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무릇떡을 베풀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지 않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악을 키우는 꼴이 되느니라. 선생은 또한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진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되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어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세워주는 것이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명수 씨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별 없는 베풀미, 자신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상대방의 의존성과 탐욕을 키워 결국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결과였던 것입니다. 선생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푼 뒤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장사꾼이 물건을 팔고 값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 장사는 때로 손해를 보는 법, 은혜를 바라는 베품 역시 반드시 배신을 맛보게 되느니라. 이 얼마나 냉철한 통찰입니까? 우리는 베풀면서 무의식 중에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좌절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를 품지 않았다면 배신감도 허탈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지혜의 핵심은 베풀매도 엄격한 질서와 이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생은 유배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선생이 보기에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운을 얼마나 소중히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그런데 그 기운이 닿는 곳이 썩은 땅이라면 어찌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겠는가? 기운은 선순환해야 복이 되지 악순환하면 재앙이 되느니라. 이 문장은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와 육체적 건강 또한 제한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60이 넘으면 신체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정신적 충격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에너지를 분별 없이 쏟아붓는 행위는 마치 한겨울의 땔감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땔감이 있어도 제대로 된 곳에 떼지 않으면 집안은 추워지기 마련입니다. 박명수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절반을 사업을 하겠다는 작은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과 아내의 눈물 섞인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대박이 났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진 박명수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허물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겠다는데 안 도와주면 내가 무슨 아버지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1년 만에 파산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더 많이 투자했어야 했어요. 중간에 추가 지원을 안 해줘서 망한 거예요. 박명수 씨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인연과 자신의 평온한 노후,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라는 복을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일로 인해 박명수 씨는 당뇨병이 악화되었고 우울증까지 겹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치료비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는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수록 나태해지는 자인지 반드시 구분하라. 나태한 자에게 베푸는 정은 그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느니라. 선생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도 마찬가지다. 무릇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베풀면 자식은 부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의 대상으로 삼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내 복을 지키면서도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남들에게 베풀수록 복이 사라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의 근본을 지켜라.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근본을 흔들면서까지 베풀지 말라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수본, 즉 근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단단해야 하듯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 기반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선생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집안의 근본은 식량과 의복과 거처에 있고 한 사람의 근본은 건강과 마음의 평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잃고서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하는 것과 같으니 둘 다 익사하고 마느니라. 많은 남성분이 노후에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가족이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생존 자금입니다. 이는 의식주와 의료비 등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2단계는 안정 자금입니다. 이는 여가와 취미,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위한 돈입니다. 3단계는 여유 자금입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생기는 추가 수입이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3단계 자금뿐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박명수 씨가 만약 아들에게 돈을 내어주기 전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선생은 나를 먼저 세우지 않고 남을 세우려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일을 구하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은 베풀매 대상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할 생명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며 그때부터 모든 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70% 이상이 자녀나 친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자녀 사업 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90%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내 형편상 그럴 여유가 없구나. 미안하다. 대신 네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진정한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깃든 베풀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베푼 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이 과거에 급제하고는 선생을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배은망덕한 놈이군요. 하지만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도운 것은 그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지 훗날 보답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소. 그가 나를 잊었다면 그것은 그의 일이요. 내가 섭섭해할 일은 아니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은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내 베풀물 더럽히는 일이요.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을 때 원망을 낳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서운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독이 쌓입니다. 박명수 씨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신감을 느꼈던 이유도 결국 그 마음속에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리레시프라시티 프린서펄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고받음의 균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진정으로 복을 유지하고 싶다면 베푸는 순간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만약
도저히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큰 도움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그냥 길거리에 버린다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려도 마음이 편할까? 두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베푸십시오. 기대감이 없는 베품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유지해주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실제로 박명수 씨가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도와준 후배가 20년이 지난 후 사업에 성공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그때 도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과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박명수 씨는 그 후배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온 진심 어린 보답. 이것이 진정한 복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립심을 꺾는 베풀문, 죄악이다라고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구걸하러 오는 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밭을 일구거나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 애썼습니다. 선생이 운영했던 다산초당에서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무료로 학문을 가르쳤지만 그 대신 그들은 밭을 가꾸고 책을 필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배움을 얻게 한 것입니다. 선생은 진정한 인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손을 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노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용돈을 주거나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행위는 언뜻 보면 자애로운 어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나의 기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입니다. 박명수 씨의 아들이 파산한 근본적인 이유도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시장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어려움이 닥치면 아버지가 더 도와주실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이 아들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앗아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자식에게 돈을 주는 대신 정보를 주고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복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의 곁에 머뭅니다. 남의 복까지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베풀미며 나의 복을 보존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실제로 박명수 씨가 거절을 배운 후 아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스스로 작은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진정성입니다. 베풀매 동기가 허영심이나 체면 때문은 아닌지 살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나 체면을 중시하는 남성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도맡아 내거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통 크게 기부하는 행위가 과연 복이 될까요? 정약용 선생은 남의 눈을 의식해 행하는 선은 이미 그 대가를 칭찬으로 받았기에 더 이상 복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관리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드러내어 칭찬받으려 하면 그것은 이미 장사꾼의 마음이요 조용히 행하면 하늘이 그 덕을 기억하느니라. 오히려 그런 행위는 주변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정작 진실한 사람들은 멀어지게 만듭니다. 박명수 씨 역시 현직 시절에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술자리와 밥값 때문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한턱 쏘시죠? 역시 박 과장님은 의리가 있어. 이런 말에 취해 그는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후배들과 2차, 3차를 가면서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갑이 얇아지자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우연히 만난 옛 후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입니다. 박 과장님 말이야. 그분 그 허영 때문에 돈 쓰는 거 몰랐어?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었지. 허영으로 쌓은 관계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베풀물 멈출 때 비로소 내 곁에 남아야 할 진귀한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의 교류 속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장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진심으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들에게 화려한 대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일생을 통해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힘겨운 시기에도 선생은 남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학문적 깊이를 세상과 나누면서도 결코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말씀하신 복이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단단한 내면의 질서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면서 운이 나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그 베풀미,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에 골몰하기보다 내 안의 등불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가 밝게 빛나고 있을 때 비로소 내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큰 베풀매 실체입니다. 이제 박명수 씨는 더 이상 남들에게 퍼주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정약용 선생의 저서를 읽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이제야 나의 삶을 책임지려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던 초췌한 얼굴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억지로 베풀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와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박명수 씨가 거절을 배우고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자 아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년쯤 지나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였네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수 씨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내 삶을 제대로 챙기니 고맙구나. 이제 아들이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되고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자 사라졌던 복이 다시금 그의 집 문턱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현재 68세로 평생 친척들의 ATM 역할,
즉 돈만 주는 기계적 역할만 했습니다. 조카 대학 등록금, 동생 집 보증금, 사촌 사업 자금. 거절할 줄 몰랐던 그녀는 정작 자신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겠어. 친척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짜 가족들만 곁에 남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의 곳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느라 정작 여러분이 마실 물 한 모금 남겨두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남에게 베푸는 손길보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먼저 내미십시오. 분별력 있는 거절이 무책임한 수락보다 훨씬 더 숭고한 덕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기본 자산이 되는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액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 금액은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금전거래 요청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문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 이 말을 연습하십시오. 거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베품이 정말 필요한 베품인지 혹은 허영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하루 1시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즐기십시오. 다섯째,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사람의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산은 높지 않아도 그윽하고 물은 깊지 않아도 막도다. 복은 많지 않아도 내 안에 있으니 밖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랴. 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평온과 질서 그리고 자존감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복을 갉아먹는 일을 멈추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 또한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복이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위한 지혜로운 방패를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깨달은 박명수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누군가의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 따스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잔잔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 깊고 울림 있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길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삶의 경험과 생각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빛나는 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처럼 근본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복을 누린다는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